자, 용칼 세 번째 섹션입니다. 윤석열 씨. 할 일 좀 하시죠. 조국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본인이 본인의 그나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공로마저 다 내팽개칠 생각이십니까? 네. 자, 윤석열이 이 조국 터는 바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손 놓았다. 이 이야기를 세 번째 섹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마가복음 설교. 어제도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도올 선생님의 이 마가복음 강해는 이제 본인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그런 사상을 여기에 결집시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가히 그래 보입니다. 정말 훌륭한 도올의 마가복음 강해.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자, 돌아오는 일요일도 도올 김용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가복음 설교 여러분들께 선사합니다. 2년간의 대장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마가복음 강해를 집필하시면서 2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도올 선생의 그 직강을 만나실 수 있어요. 돌아오는 일요일 아침 11시 벙커원 교회 늘 말씀드리는 우리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 있는 공간이죠. 마포 공동체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지하 1층에 벙커원 교회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24일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근데 우리 도올 선생님이 설교를 한 주 더 하시겠다고 해서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2월 첫째 주일 이제 예수가 오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 4주 전에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예수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고 하지 않고 대림절 주간이 시작됩니다만 도올 선생이 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또 설교를 해주고 계세요. 이번 일요일에 많이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자, 행복 충만 충청남도 충남 특산물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은 검증된 상품을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최저가 상품 중에는 지역 특산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충청남도 특산물은 김용민닷컴에서 상시 특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충남 농산물을 만나보시면 좋겠어요. 공주시에서 직송하는 공주알밤, 천안 신고배로 만든 배말랭이, 태안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말랭이, 서산의 뜸부기가 사는 깨끗한 논에서 수확한 뜸부기 쌀 등 김용민닷컴의 특산물관을 이용하시면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 이외에 다른 지역 상품들도 열려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 특산물은 김용민닷컴에서 배말랭이도 있어요. 아니 무슨 배가 어떻게 말랭이가 나올 수 있는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씹히는 감도 아주 좋아요. 배말랭이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배말랭이야 했는데 제가 먹어봤잖아요. 금요일에. 진짜 맛있는 거야. 이게 아니 계속 손이 가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결국 바닥이 났습니다. 배말랭이 정말 맛있어요. 과일 젤리 같아요. 우리 미카님 드셔보셨잖아. 레드에어님도 드셔보셨고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배말랭이 맛있어요.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입니다. 자, 조국 사태 최대 수혜자는 삼바? 회계 사기 수사 넉 달째 제자리.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사 만나보시죠. 한겨레 기사인데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을 시작으로 해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4조 5천억대예요. 와, 세상에. 근데 이 수사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넉 달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넉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확하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시기와 겹칩니다. 수사 역량이 분산된 것입니다.
수사팀의 상당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투입되면서 수사 역량이 분산됐다. 이런 분석이 제기됩니다. 수사 속도가 더뎌진 것은 지난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부터인데, 김태한 대표는 검찰이 회계 사기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였는데, 김태한 대표를 구속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검찰로서는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태한 사장은 뭐 바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계 사기 문제는 이재용한테 물어봐야지 김태한한테 물어보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김태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까지 수사의 물길을 트려던 검찰로서는 하여튼 뼈아픈 그런 결과였던 거예요. 하지만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시계체로 상황이 됐습니다. 김태한의 영장 기각 한 달 뒤인 8월 27일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했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이 한동훈 휘하의 반부패 수사부 전체가 조국 수사에 총동원됐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맡은 반부패 수사 4부 역시 사모펀드 관련 의혹 수사에 투입됐고, 그래서 이 수사 역량이 여기에 쏠렸던 거예요. 조국 수사에 쏠렸던 겁니다. 반부패 수사 4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공판과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도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서 삼성바이오에 투입할 수사 역량은 분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수사를 견인한 시민사회가 조국 사태 이후로 분열한 것도 삼성에게는 호재가 됐다. 김경률 회계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폭로를 이끈 김경률 회계사가 조국 전 장관 수사 국면에서 갈등을 빚고 참여연대를 탈퇴했는데, 이 기사는 지금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민사회가 조국을 두둔해가지고 이 모양이 꼴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검찰이 과도하게 특수부를 총동원해가지고 조국 털기에 나섰다는 것이 문제인 건지, 이런 어떻게 보세요? 이 기사가 뭐 특별히 누구를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기사인 것인지 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분명한 것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지나치게 털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털었다는 거예요. 이게 온갖 특정 일가를 털려고 지금 반부패 수사부 전체가 총동원될 일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는요,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소유주다, 이렇게 그동안 쭉 주장해 왔잖아요. 그리고 정경심은 차명이고 실제로는 조국이 실소유주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 근처라도 갔나요? 포기했어요. 정경심이 실소유주다라는 걸 포기했고, 도리어 공소장 보니까 정경심은 주가를 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던 그 세력에게 편승했다. 여러분, 편승했다는 말이 뭐예요? 올라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주범이 아니란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주범이 아닌데 종범? 혹은 공범? 공범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편승했다고 하니 종범 정도인데, 이걸 위해서 지금 반부패 수사 인력을 총동원했다. 그리고 해야 될 중요한 수사, 삼성의 4조 5천억 규모의 회계 사기 수사는 손 놓았다. 여러분, 검찰이 이거 잘한 겁니까?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 일개인이니까 제가 비난하거나 비판할 일은 아니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이 삼성을 탈탈 턴 점, 이것 때문에 검찰에게 심정적으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검찰이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할 것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삼성 봐주기죠. 김경률 회계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주장했고 의심했던 바,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의심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검찰 스스로 탄핵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제기했던 의혹을. 조국이, 정경심이 이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다 라고 한 점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 조국 장관에 대한 혹은 뭐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이런 어떤 뭐 어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상당히 억측에 기반한 수사였고 무리한 수사였고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수사가 확연한데도 불구하고 검찰 좋은 일만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동안 해오신 일이 많은데. 김경률 회계사 답답하네요. 예.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더 중요합니다. 조국 일가족보다도. 조국은 게다가 또 지금 물러난 상태예요. 물러난 사람, 이 가족을 아주 그냥 무덤까지 찾아가서 관뚜껑 열어가지고 부관 참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잔인합니다. 이런 거죠. 야, 누구든지 말이야, 앞으로 검찰개혁 운운해봐. 조국처럼 우리가 저 사퇴해도 죽을 때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우리 계속 가서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뭐 검찰개혁 얘기해봐.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되는지. 조국 사례를 잘 보라고. 이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모든 것이 다 삼성의 큰 그림이었다면. 다시 얘기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멈추고 대신 조국만 털게 하는 것이 삼성의 큰 그림이라면은 몸서리가 쳐집니다. 이 나라는 검찰공화국, 그 위에 이 나라는 검찰 왕국, 그 위에 삼성 황국이 있었다는 거. 삼성 황국이 있었다는 거. 이 그림이 사실이라면 김경률 회계사 평생 삼성과 싸워오신 분인데 이용당했다는 생각마저 들게 만드네요. 그분이 뭐 모르고 그랬겠지만. 삼성 잠깐 수사했다고. 그럼 많이 봐줬잖아요. 지금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 오면서 핵심은 다 빼주고. 그래도 이나마 삼성을 턴 점은 윤석열 검찰을 평가해도,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될 만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지만은, 보십시오. 삼성과 검찰은 원래 원팀이었습니다. 원래 원팀이었어요. 한 식구였어요, 사실상. 얼마나 수많은 검사들이 삼성으로 들어갔습니까? 삼성은 검찰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객이에요. 그런데 잠깐 수사 흉내 좀 냈다고 그걸 가지고 검찰이 삼성에 대해서 올곧게 수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이건 좀 너무 좀 섣부른 예단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분명히 인식합시다. 검찰과 삼성은 원팀입니다. 원팀이에요. 네. 원팀 아닌 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삼성 관련한 수사.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정말 삼성에 대해서 다른 여타 검사들과는 달리 황교안 떡값 의혹이 있는 검사와는 달리 제대로 수사한 것일 수도 있겠죠. 또 삼성과 원팀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삼성이 검찰과 원팀이다, 이런 의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손해를 덜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진중권 씨, 이 사태를 통해서 진중권 씨 실망했다는 분이 계시네요. 지금 게시판 보니까.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신의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인간관계면요. 때론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뭐 배신을 때린다든지 혹은 뭐 하여튼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사회적 무리를 빚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한때 알았던 사이니까 그래도 그 사람 네, 그 입장을 대변하지 못해도 가만히는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자기하고 가까웠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곤경에 처하면요, 진중권 씨 같은 분은 그걸 갖고 막 이용을 합니다. 막 맹비난을 해요. 한 번도 안 봤던 불구대척의 원수지간인 것처럼 막 씹어댑니다. 조국 정경심은 물론이고 정봉주도 그렇고. 저도 예전에 그 총선 출마했을 때 진중권 교수하고 그래도 친한 사이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사상 최악의 총선 후보라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짓을 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닌데 이 양반은 말이죠. 상습적이에요, 보니까. 자기하고 가까웠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그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남들이 또 그렇게 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짓밟히고 곤경에 처하면요, 갑자기 달려들어서 칼을 꽂습니다, 완전히. 왜 이러나 보니까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 인간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야, 나는 잘못된 게 있으면은 봐주지 않아. 나는 항상 공정해. 나는 항상 냉철해. 나는 항상 이성적이야. 인연에 휘둘리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진보라면 저 진보 안 합니다. 네. 아이고 세상, 이렇게 무서워서야 어떻게 진보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진중권의 아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진보 진영에. 한겨레 쪽에서도 칼럼 많이 쓰고요. 이래가지고 말이죠. 박정희 죽은 것에 대해서 눈물 뚝뚝 흘리는, 그렇게 당해놓고도 박정희한테 그런 착하디 착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래요. 진중권 씨는요, 자기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마저도 통째로 부정하면서, 통째로 부정함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다. 나는 언제나 냉철하고, 나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나는 언제나 인연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를 항상, 논리를 항상 중심에 둔. 한 10년 전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도 진중권 씨의 그 어떤 논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김어준 총수하고 진중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진중권의 논리가 그래도 굉장히 좀 튼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김어준 씨가 이제 진중권을, 그 사람은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아주 그냥 지랄맞게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중권이 또 김어준하고 친하던 때도 있었어요. 진중권을 비난하진 않아요, 김어준이. 그러면서 김어준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같으면 어떻게 이명박이 집권하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김어준 총수가. 아이고,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래요. 예를 들면 진짜 뭔 잘못을 했어. 죽을 죄를 지었어. 어제까지 친했던 사람인데 오늘 광주 가서 시민들을 학살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조국, 정경심, 이 건은 지금 별 건도 아닌 걸로 지금 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법정 가면 뒤집힐 공산이 매우 커요. 너무 허술해서, 검찰의 공소 논리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그들의 꼼수가 너무나 확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편들면서 조국, 정경심을 죽이려 든다. 이거는
지식인 이전에 일반적으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중권 씨는 정봉주 의원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봉주 의원 무죄로 드러났어요. 근데 진중권이 한 얘기 뭡니까? 여자가 그럼 거짓말을 하겠는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는가? 거짓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리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방송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진중권이 정봉주하고 정봉주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전화 한 통해서 사정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습니까? 전화가 부담스러우면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한번 할 수 없나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씹어댄 것 같아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진중권 씨하고는 이제 말을 섞지 말아야겠어.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겠어. 어이구, 아는 척 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한테 무슨 불리한 사건 터지면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개새끼였다고 그 새끼. 원래 쓰레기라고 그럴까봐. 쬐깔깔리 고양이를 키우던데 고양이도 비난할까봐 걱정스럽네요. 예. 논리 좋아하네. 아이고. 아니 논리 좋아하는 사람이 나중에 법원 가서 무죄로 판단될 일에 대해서 유죄를 단정하나? 논리 좋아하네. 이성 좋아하네. 난 진중권 씨가 나 욕했을 때 난 그래도 에이 뭐 내가 모자라서 그렇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패턴이 그러다가 저기 변희재한테 한번 밟혔잖아요. 변희재한테. 밟힐 놈이 없어서 변희재한테 밟혀. 또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변희재가 한 말이 뻥이었어. NLL 관련한 뭐 시비였던 모양이죠. 준비를 잘 안 해간 거지. 진중권이. 나 진짜 기가 막힌 게 말이지. 예전에 그 노유진의 그 뭐예요. 우리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고 유시민 이사장께서 정의당 계셨을 때 그러니까 다시 살아계실 때 노회찬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이 진중권 씨하고 같이 했던 노유진의 정치 카페인가 시사 카페인가 거기서 하다가 진중권 씨가 낙검수 다시 안 하냐고 그래서 아니 낙검수를 이렇게 해서 아주 살벌하게 씹어댔던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놀랐어요. 아니 낙검수 다시 하길 바라냐고. 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뭐 그때는 뭐 상황이 그랬겠거니 하고 그래 그때는 뭐 진중권 씨가 뭐 수틀린 일이 있었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와 이건 뭐 진짜 완전히 뭐 다른 인격 다른 전 진중권을 만났나 인간 복제가 돼가지고 다른 지금 진중권을 내가 만나나 뭐 그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예. 또 뭐 그렇습니다. 뒷담화를 깠네요. 예. 그러나 진짜 이 진중권 씨 보면은 아주 진보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이런 진보는 아유 참 무섭다. 아니 진보 하지 말자. 뭐 보수도 아니지만 진보도 하지 말자. 뭐 세상에 진보의 길, 보수의 길만 있는가? 제3의 길을 가면 되지 뭐. 인정에 휘둘리면서 그러면서도 사람을 한 번 더 믿어주자. 속더라도 사람 볼 줄 모른다는 소리는 들어도 그래 뭐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가자. 이런 길 하나 만들어보죠. 오솔길이라도 하나 만들어보죠. 뭐. 오솔길을 가자. 오솔길을. 아유 그래요. 이탄희 전 판사 이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법농단의 일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참 따뜻한 분입니다. 이런 따뜻한 분이니까 이 불의에 항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착한 것과 마음 따뜻한 건 달라요.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우리 인식 속에서는. 그렇죠. 그 착한 사람은 남에게 자기 것을 나눌 줄 알고 자기 희생정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착하다고 다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다시. 착한 게 무조건 옳은 게 아닙니다. 윗사람, 힘 있는 사람 말에 순응하고, 그들 앞에서 예스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대개는 또 저 후배들한테도 호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 이익이 결부될 때는, 그럴 때는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착한 사람 다 좋지 않아요. 까칠하더라도, 옳음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진정한 착함이란 그런 거예요. 그냥 윗사람이 뭐 요구했을 때, 예스맨. 이런 사람들이 착한 게 아니에요. 이 단위 판사는 참 따뜻하면서도 결정적인 정의와 불의의 갈림길에 있을 때 정의의 길을 걸으시는 분 같습니다. 월세 구속 전세 석방의 논리, 오늘 한겨레 칼럼 하나 더 소개를 합니다. 법은 그 자체로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이 갖는 이중성, 두 개의 잣대 한번 보시죠. 형사재판을 담당할 때 일이다. 판사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차용금 사기라는 사건 유형이 있다. 쉽지 않은 사건이다. 재판이 끝나봐야 유무죄를 알 수 있다. 때문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잘 청구하지 않는다. 판사도 영장을 잘 발부하지 않는다. 구속했다가 나중에 무죄면은 낭패다. 그런데도 유독 구속된 채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거가 상대적으로 덜 안정적인 사람들이다. 주거가 상대적으로 덜 안정적인 사람들, 쪽방,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사는 사람들 말이다. 그렇게 구속된 사람들 대부분은 직장을 잃는다. 그렇죠. 구속되면은 그런 인간이었어? 몇 해가 지난 뒤에 영장재판을 맡았다. 영장전담 판사를 하셨군요. 전국의 영장판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연수를 받았다. 많은 판사들이 이런 현상을 알고 있었다.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논리는 이랬다. 자가를 보유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납입한 사람은 도주할 가능성이 작다. 자가와 전세 보증금을 버리기엔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세는 자가 보유도 아니고 전세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을 납입하는 경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도 상대적으로 뭐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경우라 하겠는데, 하지만 한 전직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인정된 뇌물 횡령액이 300억을 넘었다.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MB 이야기죠. 대중은 20억에 1년씩이니 남는 장사다. 이러면서 탄식했다. 한 재벌 3세는 인정된 횡령액이 80억, 재산 국외도피액이 36억이었다.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횡령액 수가 감액된 항소심에서는 아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재용 얘기 같은데요. 네. 없는 자에게 우리의 형사처벌은 유난히 가혹하다. 빈곤이 형벌이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전세에만 살았어도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법 선진국들은 이런 상황을 손 놓고 구경만 하지 않는다. 결과적 불공정함을 조정하기 위해 쓴다. 벌금 액수를 소득 수준에 연동시키는 일수 벌금 제도, 사법 절차와 복지 시설을 연계시키는 시스템, 대마불사를 깨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모두 그런 노력으로 탄생했다. 예. 몇억 원짜리 죄를 저질러도, 몇억 원어치를 빙땅 치는 그런 죄를 저질러도 불구속 재판을 받는 사람들, 대개는 가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리 없을 것이며 도망갈 우려 또한 없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부자는 전혀 구속이 되면 안 되겠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거주도 일정하지 않고 그것도 이런 이유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는 것이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어떤 진화된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세상을 타파하지 않는 한, 법의 형평성,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세상은 더욱 불평등이 만연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